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힘차게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 직접 지금 오신 분 선생님들 그리고 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똑같아요. 모의고사에서 뭔가를 뭐 예상 문제를 맞춰서 저는 좋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어, 저야 어디가 잘한 거, 막 내가 예상 문제 비슷한 거 맞췄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정말 콜버거가 말하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의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경각심이에요. 계속 이런 걸 실수하는구나. 또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허점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8번이라는 건 꽤 많은 기회이면서도 문제수로 보면 우리 문제풀이반 그 2달 반 동안 할 동안 정말 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한 주 지나면 전 거 막 까먹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거 뭐 30문제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 몇 개 가지고 우리가 이 뒤집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형식이고, 이거에서 자극을 받아서 나머지 우리 5일, 6일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는 뭐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무섭게 공부할 수 있는,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 어떤 뭐 눈치, 남에게 뭐 이렇게 남은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런 거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정말 닥치는 대로 막 잡아 움켜쥐고 잡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잡아야 돼. 좀 거칠게 해야 돼요, 공부를. 터프하게. 어,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내고, 자극받고 좀 짜증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속에서 얻어내야 돼. 각인이 돼야 돼요. 이전까지는 좀 각 잡아서 정형적으로 하셨더라도, 모의고사 때부터는 정말 게릴라전이에요. 그냥 뭐 여러분들 정보 여기저기서 많이 얻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보를 차곡차곡 쌓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정보는 받는 즉시 내 걸로 만들고, 뭐 아는 거면 확실하게 폐기하고, 처음 듣는 거다. 모의고사 보면서도 아마 느낌, 이거 뭐지? 처음 봤는데, 이때는 확실하게 해 두시는 거죠.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뭐 이런 정도의 잠깐 이제 반성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셔야 이 모의고사가 어, 금액으로 보나 뭐로 보나 여러분들에게 강렬하게 이게 돌아와야지. 그냥 뭐 시험 보는, 여기서 뭐 예상 문제 나오기 기대하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자를 할 필요는 없죠. 다들 여기 있는 문제 수준 정도는 노력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어, 제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 그 시간을 아끼는 거고, 형식적으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험처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문제 뭐 나왔지? 답 볼까? 문제 풀이반까지는 가능해도 이 모의고사는 정말 제대로 내가 얼만큼 잘 쓰고 얼만큼 못 쓰는지를, 그러니까 뭐 첨삭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도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빈칸이 있는 답안지는 첨삭하지 않는다. 첨가할 게 있어야죠. 그 삭제할 게 있어야지. 빈칸에는 무엇을 제가 답을 써주는 거지, 그거는. 그쵸? 뭐가 부족한지를 넣을 수 있고, 이거는 좀 빼야 된다. 군더더기는. 이래야 첨삭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억측하는 내용이라도 써야 된다는. 실전 시험은 그래야죠. 내가 1년 고생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빈칸을 두고 나온다? 합격할 의지가 그만큼 비어 있다는 거죠. 그 연습이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시간제에서 하고 이러는 게 힘들다 하시면 최소한 그러면 하나씩이라도, 하나씩, 그쵸? A 하고 좀 쉬었다가 처음에는 하더라도 답을 먼저 보거나 답답하다고 그냥 빈칸인데 시험 끝 이런 건 곤란해요. 어, 되도록이면 형식을 최대한 지켜주시고,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 진짜 의미가 있어. 왜 이거 지금 해설지 받으려고 이 모의고사 신청하신 건 아니잖아요. 문제 풀어보려고. 음, 그래서 오신 분들은 참 잘하신 거고, 어, 인강으로 보시더라도 스스로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언제겠어요? 토요일 날 그 바이오 리듬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딱 맞게 보는 거죠. 토요일날 다 다른 일정 비우고 그날 시험 보는 건 사실 제일 권장할 만한 거죠. 왜냐하면 그날 시험 보잖아요, 우리 토요일날. 그쵸? 거기에 맞춰보는 게. 저도 토요일로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주말에는 좀 붐비더라고. 그래서 좀 한가한 금요일로 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예, 그러면 장황하고도 좀 강하게 얘기해 보려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뭔가 저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매년 우리 합격과 불합격생들을 다 우리 도덕윤리는 또 특별해서 불합격했어도 꼭 연락하시더라고. 뭐 미안해 하면서 미안할 일이 아니죠. 제가 미안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럴 일 없이 그냥 뭐 하는 얘기지만 합격했어요 문자 5글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어차피 제 공적이 되니까 그거는. 예.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문제가 여기 있죠. 이거 이 모의고사는 출제위원들이 뭐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실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허무해져요. 고생하고. 문제 풀이하는 때도 그랬지만 괄호 하나 잘못 넣고 어법 하나 이상하게 해놓으면 억측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엉뚱한 답을 쓰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니까. 그래서 나름 뭐 이번에도 진짜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순서도 바꾸고 문제 순서도 바꿔보고 막 했는데 또 하다 보면 이제 잘못된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문제부터 우리 잘 읽어봅니다. 처음이니까 우리. 다음은 한국 유학사상가의 주장이다. 유학사상가 한 사람의 얘기죠. 보통 복수는 가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그려가지고 주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가다 들의 주장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주장인데 한 사람이냐 여러 사람이냐 그거를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괄호 안에 기억 니은 참 귀찮은 말이거든요.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용어를 그냥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 문제 풀이반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긴 하는데 요즘 시험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죠. 그러니까 잘 하나하나 똑같이 내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본래 착하고 성리학자가 많네요. 그쵸? 본래 착하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구별이 없죠. 근데 어찌해서 성인은 오직 성인이 되고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는가? 궁금하죠, 진짜.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이는 진실로 이거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 독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게 뭘까요? 알고 행동하는 우리 지행이면 충분한데 지행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죠. 이 학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분명히 독실하게 행동하는 건 모두 나 자신에게 달린 거죠. 우리 유학사상가들의 여러분 이거에서 알 수 있죠? 어디서 찾는다? 나에게서.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무리 뭐 잘해도 남들이 나한테 잘 못했을 땐 그에게 잘해라고 권고하든지 뭐 그의 잘못된 점을 알려준다? 이런 방식 아니잖아요. 더 잘하기 위해서 나에게서 잘못이 없는가를 찾아보죠. 율곡도 율곡이죠. 전형적인 뭐 성리학자고 유학자고 나의 잘못 뭐부터 잘못됐을까 이거죠.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처음에 우리 이 자리에 앉기까지 뭐부터 하죠? 이제 시험 봐야지. 나 교사 돼야지. 이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지. 공부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재밌어서 교사 이런 방식은 아니죠.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율곡은 입지, 뜻을 세움. 여기서 근데 사실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그 뜻은 뭐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잘. 성인 되는 것. 이게 목표죠. 목표를 성인됨으로 안 세워놓으니까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공부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뜻을 세워야지.
뜻을 세움, 어, 또는 입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용어라고 썼을 때는 풀어 쓰지 않는 게 기본이죠. 용어, 개념. 요즘에 개념이란 말 잘 안 쓰고 용어로 보통 얘기하는데, 이땐 입지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답이죠. 들어갈 말을 쓰시오,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그러면 뜻을 세우는 것, 뭐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죠. 뜻을 세우는 것을 하지 못하고, 이건 되네요. 뜻을 세우는 것 하는 것, 이건 안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입지. 입지와 관련된 지문들이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 요거 지금 원문 앞부분 있는 거, 그리고 신이 생각하건대 요건 이제 성악지묘에서 수기편목을 왜 앞에다 뒀느냐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수기편목의 뜻을 세우는 것, 입지를 우선으로 했다. 뜻을 세우지 않으면 성공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질책하는, 이번에는 시험 경험만 하려고요. 내년에 붙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입지 없이 공부하는 거죠. 당연히 경험도 잘 안 돼요. 그게. 시험은, 우리 임용시험은 무조건 한 번에, 여러 번 해서 좋을 일이 없잖아요. 임용시험 많이 공부하니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학식을 쌓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입시를 통과하기 위한 경쟁 시험이에요. 그냥 경쟁. 우리에게 무슨 인격을 쌓아주거나 학식이, 물론 이제 여기 아는 내용들 알고 가면 뭐 도움이 엄청 되겠죠. 근데 정말 목적 시험 합격, 고득점, 요것만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긍정적으로 하는 거지. 뭐 공부한 게 없으니 이번에는 뭐 합격선 정도를 기대해요. 합격선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합격선일 줄 알았는데 남들은 더 잘하는 거죠, 항상. 합격선 받아서는,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어지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득점, 나는 뭐 지금 나오는 거 이상으로 할 거야, 8주 후에는. 항상 그러한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딴 얘기하다가 이게 나가질 못하네. 니은은 동정을 회통하는 것으로서, 동정을 회통한다는 건 뭐예요? 넘나들고 통한다 이러는 거잖아요.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그래서 고요한 때는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마음을 밝게 가지며, 움직일 때는 일을 하되 한결같이 이것저것 버리지 않고 조금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가짐에는 정제엄숙. 정제엄숙이라고 알려줬는데 경이 안 떠오르고 뒤에 속는 거예요. 마음가짐에는 개신 공부할 거니. 신독인가? 우리가 이제 혼자 앉아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핵심은 어디 있냐면 동정을 회통하는 공부예요. 그렇죠? 우리 미발시, 이발시 왜 도대체 왜 외우는 거예요? 함양성찰 뭐 다 외우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미발시에도 경이요. 그건 퇴계 거잖아요. 율곡은 아니잖아요.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죠. 왜 그게 또 퇴계 거예요? 주자 거지. 이게 주자 것도 아니에요. 주자 선배들이 했지. 그런 식으로 원조를 따지면 안 된다. 성리학에서는 본연 기질지성도 규자로 내야지 왜 퇴계율곡으로 내요. 이것도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 성리학은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 성리학자 모두가, 다산정약용 빼고는. 다산정약 성리학자가 아니잖아요. 유학자지. 그러니까 성리학 용어들은 다 어떤 방식이든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어떤 선생님이 경으로 쓰면 안 되냐, 그쵸? 일단 경은 써야죠. 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경도 못 썼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고, 거경과 경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너무나 어렵죠. 그러면 그때그때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또 어리석은 행동이죠. 거경. 그쵸? 글자대로 보면 거경은 뭐죠? 경에 사는 거잖아요. 경하게, 경건하게, 뭐 또는 외경하면서 뭐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에 처하고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요. 경은 뭐 경건한 자세 또는 뭐 경함, 동사형으로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 글자와 두 글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고 보면 경이라는 것은 동정을 회통하는 거 고려할 때 잡음이 해서 경은 여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뒤에 이제 정제 엄숙과 계신 공구를 아우르려고 할 때 보면 경이라는 것에 우리가 단순한 명사형으로 부여하기보다는 경을 처하는 것, 요게 좀 더 자연스럽다. 이 정도 설명 외에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일일이 다 외워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고.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 뭐 좀 더 확실히 이거는 성과 경을 대비했다. 그렇죠? 여기 우리 율곡 문제로 늘 긴장되는 거 성과 경으로 내는 거 있잖아요. 성 한 글자가 나왔을 때는 경으로 대비하는 게 확실하고 그 외에는 좀 떨리시면 거경이 들어가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경 국리 여기 국리로 나와 있는데 경 이렇게 쓰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경 국리 역행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춰줘요. 그냥 경인지 거경인지 우리에게 완전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은 잘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막 걱정도 낙관도 안 됩니다. 1번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율곡은 역시 이제 교기질 그렇죠? 교기질이 수양의 목표고 실제적인 실행이잖아요. 기질을 교정한 바로잡는다. 왜? 본연지성은 손댈 게 없어요. 이미 순선한데 뭘 손대? 어. 이 교기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기질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기질이 잡박한 거죠. 청탁한 기질, 이 청탁 수박에서 좋은 쪽이 아니라 잡박한, 그쵸. 청수 쪽과 잡박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제일 최하인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입지를 한 번 더 강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계기가 필요하다. 그냥 뭐 공부 좀 해 이러는데 막 나태하고 막 그 산만해가지고 못하는 친구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여기 뭐였죠? 분명하게 아는 것 이전에 분명하게 사실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입지 가로를 안 물어보고 이유를 물어보면 기질이 너무 잡박한 사람들이 목표를 갖지 못할까 걱정하여 입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입지는 후에 추동력이 된다. 여러분들하고 자꾸 비교 흔들릴 때마다 합격이라는 목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다잡아지는 그런 효과인 거죠. 입지.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어려우면서도 쉬운 문제예요. 답은 쉬워요. 몇 개만 좀 의심 없이 편견 없이 바라봤다면 어, 보시면 갑을 딱 보는 순간 이 뭐 실존주의 냄새가 확 나잖아요. 서양 현대 사상가들 갑을은 실용 아니면 실존인데 실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래서 괄호 속에는 냉소적인 허위도 없고 허위적인 개념의 교묘한 준비도 없다. 그러나 이것에 괄호가 좀 많은 게 좀 안 좋았어요. 한 3개 이내여야 되는데 최초의 행위는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 여기서 우리가 잡아냈어야 돼. 나는 피할 수 없는 걸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거. 자신이 피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도피적인 기획, 이 자체가 이것에 대해 존재 중심의 어떤 내적인 분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것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분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아마 지문에서 뭐 초월성과 실제성 이런 거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분해는 그거죠. 난 여기서 이러고 싶은데 때로는 그걸 벗어나고 싶고 이 사이에서 분열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분해작용 자체를 부정해요. 아니야, 난 그러지도 않아 사실. 왜냐, 이것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난 그러지 않았어. 난 원래 애초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정도 하면은 우리가 그 실존주의자들의 용어들 있잖아요. 쭉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불안 뭐 이런 거 쓰고 싶었는데
뒤를 보니까 뒤가 불안인 게 티가 났어요, 좀. 그쵸? 불안은 많이 맞추셨을 거예요. 왜냐? 미끄러져 나가기. 어, 이 하이데거의 불안은 미끄러지는 거, 그쵸? 그래서 이것이 물을 드러낸다. 여기서부터 뭐 하이데거구나. 아마 생각하시는 분, 떠다니고 있다. 어, 불안을 쓰게끔 자꾸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첫 줄에 뭐가 물을 드러낸다 할 때 그냥 불안을 맞추시면 공부가 아주 탄탄하신 거고, 뒤에 가서 존재자 전체를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표류하게 한. 예전엔 표류 안 했죠. 왜? 불안이 없었어요. 그냥 세인으로 사니까. 평균성 속에서 뭐 다들 이만큼은 살잖아. 뭐가 문제야? 그러다 어느 날 서늘한 거죠. 뭐지 이 감정은? 이 낯섦은 뭐지? 이거잖아요. 불안이라는 게 하이데거는 그거죠. 어, 미끄러져. 우리 자신도 존재하는 인간도 덩달아 우리 자신에 미끄러져 나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다 그렇더라. 누군가에게서 그런 거예요. 너와 나에게 섬뜩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세인들 그냥 평범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남들에게 수단으로 전락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 왜 이러지? 이게 불안의 감정인 거죠. 왜 이렇게 불안하지 생각해 보니까 불안의 근원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죠. 죽으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다 보니 불안이라는 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되나요? 이 숨는 게 자기 기만이죠. 사르트르 얘기죠. 하이데거는 숨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우리 죽는 존재야.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 인정. 하지만 난 좌절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달려가겠어, 죽음으로. 내 삶을 살면서. 이제 본래 자기로 돌아오겠다. 세인에서 벗어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기만, 이게 괄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안 읽히고 글도 참 이상하게 썼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실존주의자들 글은 어떠한 글도 쉽게 읽히진 않아요. 사르트르 글은 특히 더 막, 뭐 하이데거도 어렵지만, 그쵸? 또 괄호를 이렇게 많이 쳐놓으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 이 지문은 사실 많이 쓰거든요. 이 앞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처음 보셨다는 거는 조금, 어, 실존주의 지문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기만. 불성실 써도 됩니까? 그런데 교과서에 사실 두 개가 다 나왔을 경우엔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제가 읽은 바로는 둘이 다른 개념으로 사르트르가 쓸 때가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불성실을 썼을 때, 그쵸? 우리가 자기 기만을 못 쓰는 또 이 뭐 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기만이랑 불성실이 동의어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쓰일 때가 많고, 예를 들어 불성실이 이미 지문 안에 나왔는데 자기 기만을 꼭 써야 되겠다 생각될 때는 쓰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있는데 뭘 다른 거 써야 돼? 막 쥐어짜다가 답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지문은 못 찾아봤는데 혹시라도 또 누군가 발굴할 수도 있으니까 불성실이 지문 안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자기 기만을 못 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된다는 거. 정 써야 돼. 지금처럼 확실하다 하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이게 이제 하나의 판단할 때 되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 우리 뭐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3번으로 가볼까요? 이 3번 문제는 내면서도 이게 품성적 덕이라고 딱 하기에는 어렵고 덕이라는 게 제일 좀 편안한 답이긴 한데 의미상으로 보면 품성적 덕이라고 도덕적 덕이라고 해야 조금 더 명확하긴 하죠. 많이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리함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출이 한 번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서 영리함도 한번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봅시다 질문을. 실천적 지혜와 기억은 함께 실천해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는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덕입니까? 품성의 덕이에요? 지적인 덕이에요? 품성의 덕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실천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적인 덕이라는 거.
막 1년에 꼭 한두 번은 실수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근데 반드시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큼은, 왜냐하면 그걸 결정해 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능력이자 어떤 방향성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미묘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뽑아낸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올곧게 해주고, 실천적 지혜는 이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을 올곧게 마련해 주니까. 분명하게 읽으셔야죠. 목표를 올곧게 해주는 건 이거고, 실천적 지혜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을 올곧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수단을 올곧게 못할 경우가 많다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니은을 물어보는 거죠. 무조건 수단만 잘 마련하면 막 별의별 짓 다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컨닝하고, 그쵸? 남들 시험 못 보게 방해하고. 그것도 영리함이죠, 그게. 그게 나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거기에는 도덕적인 요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약삭 발음이잖아요, 약삭 발음. 요즘 같으면. 영리함은 되게 좋은 어감이 있고, 나름대로. 근데 약삭 빠르다 이러면 되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리함이라는 번역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따라서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을 올바로 만들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선택이 실현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거라고 부르는, 그것은 목표 영역을 할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실제적인 실행 능력이죠.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 목표가 고귀한 것이라면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거고, 목표가 나쁜 것이라면 잔재주나 간교함이죠. 목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그래서 실천적 지혜는 단순히 이것은 아니지만, 이거로 읽혀질 가능성은 있지만, 실천적 지혜가 수단을 선택해 준다고 하지만, 그런 거면 단순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실천적 지혜 속에는 목표 성취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영리함으로 읽혀진다. 근데 영리함 그 자체는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좋은 목표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품성의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세 개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저도 몇 번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해 왔는데, 이 영리함 나오는 지문들이 막 많이 달라요. 다 막 헷갈려요. 근데 진짜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제일 먼저 덕이, 뭐죠? 품성의 덕에 의해서 목표를 올곧게 설정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 목표가 잘못되면 실천적 지혜도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리함만 보인다 이거죠. 그 영리함이라는 거는 잘 쓰여야만 실천적 지혜가 되는 거지, 잘못 쓰면 교활한 놈, 나쁜 놈 이거 되는 거잖아요. 약삭 빠르고 더티한 플레이하고. 우리가 뭐 운동 경기에서도 룰이 허용하는 안에서 막 거칠게 하고 이러는 게 효과를 볼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승부를 통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겨서 모든 걸 취하겠다. 이 목표도 나쁜 건 아니라고 우리가 읽혀지긴 하지만, 더 좋은 목표가 있잖아요. 올곧은 목표. 정당당당한 승부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승자가 되겠다. 이런 품성의 덕으로 목표를 세워놔야만이 실천적 지혜를 통해, 내가 훈련 열심히 하고 정정당당하게 한 발 더 열심히 뛰어서 승리를 쟁취하겠다. 수단까지도 그렇게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못된 게 뭐가 있을까? 이기기만 하겠다라는 목표를 해놓으면 나쁜 온갖 영리한 수단을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4번 문제로 가서요. 이 문제는 아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제일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괄호 안에 공통으로, 작년에는 보니까 괄호 안에 공통으로가 한 문제도 없었어요. 기억니은요. 다 기억니은. 시세가 그렇게 또 바뀔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수가 하나라도 이제 세분화 시키려고 하는 거일 수 있죠. 가로 하나당 1점씩. 이렇게 하면 뭐 2점 해도 되긴 되는데 하나라도 더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악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며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이거 안에 속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한 사람의 어, 여기까지 한 사람의 지도자를 따르는 것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든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든 간에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거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요 용어를 안 썼다면 여기서는 안전, 음, 보존 뭐 이런 거를 쓰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천국에서의 안전 이건 이상하죠. 천국에서의 보존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마 많이 맞추셨을 것 같긴 한데 앞에서 대부분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완벽한 조화와 질서 안에서 신을 향유하는 거고 신 안에서 모두가 서로 조화와 질서를 그러니까 질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질서를 자신의 질서 이것도 어색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쓰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뒤에 그래서 확실하게 더 알려줬죠. 다른 거 쓰지 말라고. 선과악이란 우리의 욕구와 혐오를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서로 다른 성향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 그들의 선과 악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가 선과 악의 척도가 되는 한 우리는 단순히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 얘기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선악의 척도, 개인의 욕망, 어, 우리 성악설이라고 막 서양의 성악설 학자라고 막 한테 도식적으로 외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동의하는데 이것은 선이고 이것에 도달하는 방법 또한 선이고 이게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악덕이고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괄호에 들어가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뭘까요? 부정이 뭐 부정 또 뭐 불평등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되겠죠. 전쟁 대표적으로 전쟁이 되겠네. 전쟁의 반대말 평화가 되는 거죠. 평화. 그래서 이 갑 아우스티누스는 결국 이 천국에서의 완벽한 조화와 질서의 상태 이런 것들을 대체로 뭐라고 해요? 평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평화. 뭐 기독교 신자신 분들은 많이 쓰잖아요. 주 안에서 평화를 얻고 그게 이제 종교를 얻은 또 하나의 보람이 될 수도 있죠. 쉽게 이런 게 근데 이제 종교가 없는 분들은 좀 별로 많이 안 들어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평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을은 누구였죠? 홉스. 그렇죠. 홉스에게 있어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개인의 욕구,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힘의 논리라는 거잖아요. 동물의 왕국, 자연 상태인 거죠. 내가 바라면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질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도덕이 갖춰진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죠. 제일 좋은 거는 정치로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왕한테, 군주한테 힘을 몰아줘서 힘은 당신만 쓰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당신의 힘만 믿고 나머지는 거칠게 살지 않고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왕한테 몰아주는 방식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연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자연법의 1, 2, 3 딸린 거 우리 외우고 있는 첫 번째가 사실 평화의 조항이잖아요.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린 안 그러면 다 죽어. 그쵸? 지켜야 되고 거부해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딸려 나오는 거죠. 우리 홉스도 늘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평화를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다 좋다 이런 사람들이 날뛰게 내버려 두면 영원히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 자들의 힘을 하나로 다 뺏어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뭐 지상의 신 리바이어던에게 몰아주는 거.
그걸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거보다 더 나은 방식들을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이제 로크와 우리 루소의 방식인 거죠. 로크는 합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맡기자. 신탁해가지고 저들이 우리보다 좀 잘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못하면 그땐 내쫓아 버립시다. 루소는 애초에 아무도 못 갖게 권력을 다 내놔버리는 것. 다 내놓고 하나의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일반 의지를 가지고 그걸 주권으로 삼아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 공동의 일만. 그렇죠. 루소도 뭐 두세 번 이상 나올 거고요. 시험에. 로크도 마찬가지고. 로크는 이번에 나왔죠. 뒤에. 5번 문제. 동양사상은 사실 문제풀이 좀 문제를 낼 수 있는 이 범위가 넓으면서도 좁아요. 왜냐하면 주제가 좀 적어요. 주제가 적고 지문도 까다로워요. 사용하기가. 이 성리학도 보면 그 얘기가 맨날 뭐 경물치지만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워낙 옛날 거고 동양사상의 특징은 너무 옛날 거라 새로 발굴될 만한 게 없다라는 거 별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공부하기가 좀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이 한자어와 옛날풍의 이 분위기에 좀 취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공부는 참 단순해요. 동양사상은. 그래서 보면 유화무는 서로 살게 해주고 유무상생, 그 유명한 유무상생,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주고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울며 응가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뒤는 또 서로 따르니 이것이 자연의 항상 그러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성인은 이것의 일을 처리하고 이것의 이거 뭐 기억의 과로를 우리가 준비가 안 되셨다면 동양사상을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걱정됩니다. 이 대꾸잖아요. 불언의 가르침에 앞에 가는 거. 처무의지사, 그렇죠. 무의의 일을 처리하고 무의의 일에 처하고. 이거 처리하고잖아요. 처하고를 외웠는데 이런 분들은 없겠죠. 무의의 일에 처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만 한 말이에요. 그거는 번역도 아니고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불언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들 잘 배워가는 거예요. 불언의 가르침에 행하는 거죠. 만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자신이 시작했다고 내세우지 않고 잘 살게 해주고도 내 거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소유하지 않는다. 그게 성인인 거죠. 그래서 무의. 그 다음 이 하나로 모자라서 괄호 하나는 왠지 좀 미안해서 억지로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근데 뭐 똑같죠 사실. 불언의 가르침 뭐 대꾸하라는 건데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걸 천하에 가장 견고한 것을 부린다. 이 노자사상의 특유의 그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의 뒤집기잖아요. 항상 약한 게 강한 걸 이기고 뭐가 지금처럼 부드러운 게 견고한 거를 깨트리고 뭐 이런 방식 약간 어깃장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묘한 설득력이 있는 거. 형태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곳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이런 이치로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안다. 뭘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얼마나 더 이득이 되는지 불언의 가르침은 또 얼마나 효과가 있고 말하지 않는 게 때로는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다. 일일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사상의 특징은 우리 시험 문법에 맞는 용어는 아니지만 모든 사상가들이 대부분 해결의 용법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인이 문제면 더 보충할 수 있는 의도 거기다가 배치하고 의로 모자르면 예로 가자. 그래서 해결 방식을 계속 모색한다면 우리 물어볼 때는 뭐 노장사상의 해결책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해소책이죠. 다 지워버리기잖아요. 하나하나 거꾸로 지워가는 방식. 일손법. 그래서 일손법이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덜어나가는 방식이.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 문법에는 해소라는 말은 쓸 일이 거의 없다. 해결로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무의가 얼마나 유익한지 천하에 아는 이가 거의 없구나. 나밖에 모르는구나 이거죠. 옛날에 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명민하도록, 명민이라는 단어도 요새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은데 똑똑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우직하도록 한다. 우직하다의 반대니까, 그렇죠?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그게 많기 때문에, 그 뭐가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건 나라의 해가 되고, 이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나라의 복이 된다. 이 가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지문도 사실 많이 쓰는 지문이기 때문에, 못 보셨다면 요번 기회라도, 백성들이 똑똑해서 그래요, 이거죠. 아는 게 많아서, 잘난 사람이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고 해서, 어? 그래서 절성기지, 그렇죠. 성인, 똑똑한 자들, 지식, 기, 버려라, 기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절성기지. 그래서 지식 또는 지혜, 뭐 아는 것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혜. 그래서 왜 기억니은을 가지고 쓰라고 했느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항상 물어보는 거. 감히 진단한 사회 혼란의 원인. 우린 뭐 입에 그냥 이렇게 달고 있는 공식이죠. 어, 그릇된 가치관, 인위적인 뭐 그 순서가 막 바뀌기도 해요. 그렇죠? 어쨌든 가치관과 덕목 그리고 사회제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인위적이고 아주 너무 많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근데 지혜를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덕목이나 지혜를 강조하는 그릇된 가치관 이렇게 가주는 게 활용하려면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을 원인이라고 보고 그럼 해결책은 어떻게 해결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점점 덜어나가고 결국 무의의 자연의 돈을 뭐 일손법 이런 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필요할 경우가 문제에 따라 있을 수는 있지만 무의자연의 도를 따르면 된다. 그냥 단답형에 가깝게 답을 쓰시면 돼요. 무의자연의 도를 따르면 되지.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이미 무의자연의 도를 간다는 얘기인데 일손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미. 그래서 서술이지만 실제로는 다 단답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의 시험은 괄호를 얼만큼 정확하게 넣느냐에 따라 점수가 쭉쭉 올라가는. 다른 걸 쓰기가 어려워요. 다른 걸 쓰기가. 근데 괄호를 못 썼을 때는 다른 걸 쓸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얼마인데 갑이 누군지를 모를 리도 없고 사회혼란의가 해결책은 괄호를 못 맞췄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이 단어가 무의라는 단어를 안 쓰고 노자의 해결책을 쓴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걸 비껴가면서 답을 쓴다라는 것도. 뭐 일부러 무의를 막 풀어서 쓰고 뭐 애를 쓰지 않는 한 무의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무의자연. 뭐 노자하면 그냥 노자라는 사람을 상징하는 용어잖아요. 무의자연. 그냥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나옵니까? 어, 기출을 한번 보세요. 이거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나? 그렇지 않아요. 괜히 우리가 그 괄호 넣기 몇 개 특별한 거 나온 것 때문에 뭐 되게 어려워. 막 노자 이상한 거네. 막 하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쉽게 나온 경우가 훨씬 많아요. 괜히 어려운 것만 보고서 편견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만 그냥 벌벌벌 떨고 있다가 쉬운 것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실 수 있으면 노자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문제죠. 오늘날 천하의 사군자가 마음속으로 되었어요. 정말 천하의 이익을 지능하고 그냥 여기서 누군지를 그냥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군자 뭐 이런 거에 뭐 육아사상가요? 천하의 이익을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이익을 얘기할 수 있는 동양사상가, 순자.
인정하잖아요. 이익을 좋아하는 존재 우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한비자 나 이익 좋아해. 천하의 이로운 일 할 거야. 육아사상가 이런 자들 때문에 천하가 오히려 힘든 거지. 국가가 부자가 되면 뭐가 문제야.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묵자. 우리 다들 서로서로 부자 됩시다. 잘해주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잘 좀 해줘요. 서로 돈 있으면 좀 서로 나눠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실제로 가서 쌀한가만이라도 가서 어? 보조해줘야지. 말로만 뭐 사랑한다라고 이익 앞에서는 실제로 자기 가족들밖에 모르는 육아의 사랑?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뭐예요? 손살에 치는 거죠. 하필이면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맹자. 공자? 내가 돈벌이 이런 거는 뭐 관심이 없어. 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잘 먹고 사는 건 내가 뭐 괜찮아. 뭐 맹자도 그 계열이긴 하죠. 성리학자들 난리 나는 거죠. 어디 선비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 뭐 노자 상자 이런 사람들은 산에 살잖아요. 산에 살고 어디 오두막 같은 데 사는 사람인데 무슨 이익이 어, 다른 이익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묵자 아니면 한비자 순자인데 이익과 해악을 얘기하면서 마땅히 이것이 있다고 저는 사람의 말을 힘써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이것이란 폭군이 만든 말이며 폭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건 한비자도 약간 탈락이에요. 한비자는 폭군 유발자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왕도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입 바른 소리 하는 순자까지는 왕도 정치가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 패도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비자는 정치를 잘하는 게 왕이지 백성들 배불리는 게 왕이지 무슨 도리 도덕을 지키고 이런 자들이 하는 정치는 나라를 오히려 약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군 따지고 그러니까 한비자는 탈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다.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을 얘기하니 이거 육아하잖아. 인은 일반적인 형용사에 가까워요. 좋은 사람, 인간다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공자는 여러 용법으로 썼는데 우리가 인 썼다 그래가지고 바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또 헷갈리는 거 이제 우탕, 문무, 성황 이런 거 나오니까 또 어떻게 하든 이거를 육아로 읽으려고 하는 거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또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와 양을 치고 개와 돼지를 기르고 잿밥과 술을 하늘의 복을 빌었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하늘이 천자에게 복을 빌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하늘이 뭔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내가 하늘이 천자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까닭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천자에게 복을 빌었다 그러면 하늘이 천자보다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일은 없는 거죠. 부하고 귀하기를 반드시 하늘의 뜻, 하늘 뜻, 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풀어놓으면은 천지라고 가로라도 좀 쳐놨으면 천지는 우리 오며 가며 많이 그 묵자의 또 한 챕터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모모하는 자다. 그들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육아사상가들이 상벌 무서워서 행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상벌을 얘기하는 사람 또 누구 있죠? 한비자. 이것 때문에 또 한비자인가? 어. 그러니까 이제 혼자 공부하면 여러 생각이 나는 거죠. 이번 기회에 묵자라는 사람이 있다. 묵자야말로 여러 가지로 참 읽힌다. 이익도 얘기하면서 어느 때 보면 되게 착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은 어떤지 얘기를 또 잔뜩 해놔요. 그러면서도 되게 또 현실적이라 뭐 낭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예라는 거 지키려다가 다들 굶어 죽게 생겼다. 어, 이런 뭐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안 지킬 때는 묵자를 한 번쯤은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출제 빈도가 묵자가 높아요. 우리 교과서에는 거의 뭐 평화이론 쪽에 이만큼 나오잖아요. 이 동양 사상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낼 법도 한데 잘
한 챕터를 안 만들어 주더라고. 시험은 그렇게 내면서 묵자 한비자. 그래서 문제로 갑니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활용해서 썼고요. 그쵸? 부위하고 지혜 지.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 뭘까요? 일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아니라 폭군들이 하거나 공공하게 될 사람들이 쓰는 술책이라는 거. 남들 속이려고 들고 위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쓰면 천명인데, 그쵸? 육아사상가나 지금 천지 이렇게 하면 천명인데, 남들이 함부로 만들어내는 명이에요. 하늘의 명령이 아니라 속이려고 만드는 술책으로서의 명이죠, 명. 그러니까 육아사상가들은 천명이라고 우기지만 이 묵자가 보기엔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천명도 아니고 속이려고 하는 명. 그래서 그 명을 나는 비난한다. 그래서 비명이라고 하는 거죠. 명은 안 돼. 명을 비난한다. 그래서 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래서 아마 천명 대신에 천지일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했나 봐요. 그렇죠? 차별화 시키려고.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자,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이죠. 그 착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물질적으로 티를 팍팍 내야죠.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아프면 돌봐주고 뭣도 갖다 주고 물질적인 사랑이 교상리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그쵸? 뭐 겸해교리만 써도 되고 그쵸? 애 그쵸? 리잖아요. 이거를 분리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되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통해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상가는 사실 우리 없잖아요. 우리 이 안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죠. 이익만이 있죠. 우리 한비자에게는 사랑은 씨도 안 먹히죠. 이익만 잘 추구하면 되지. 부모 자식 간에도 이익 앞에선 돌아선다고 서슴없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묵자의 아주 특별함이죠. 사랑과 이 물질적인 요소들을 함께 본다는 거. 그 다음에 6번까지 해야 되겠네. 6번. 그러니까 뭐 최근에 가장 좀 계속 나오는 게 자유에 관련돼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양 진영에 그러니까 벌린을 보통 자유주의의 대표자라고 하지만 딱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벌린은 그냥 자유에 대한 이론가예요. 진짜 자유주의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보다는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했을 뿐이죠. 그런데 공화주의자로서의 자유의 핵심은 이 패티스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비론리를 열심히 공화주의자로 공부해 왔지만 최근에는 누가 이 패티스를 좋아했는지 하여튼 패티시 교과서에도 좀 어느 정도 언급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일부 교과서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공화주의, 그리스 공화주의라고 보통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로마 공화주의 이렇게 구분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공화주의는 우리가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는 공동체주의와 거의 동의어처럼 가고요. 진짜 공화주의는 이 신로마 공화주의처럼 요즘에 시험 문제도 그렇고 교과서나 수능 시험에서도 이렇게 추세가 가고요. 이 신로마 공화주의와 반대되는 사상가로 벌린을 놓고 여기에 이제 패티스를 해서 시험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고 뭐 수능 시험은 계속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패티스는 역시 우리 소극과 적극적 자유 해가지고 소극적 자유는 자유주의자의 전형적인 방해받지 않고 누가 나를 강제하지 않는 자유. 적극적 자유는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율성의 자유. 칸트 자유. 그렇죠? 그러면 신로마 공화주의의 자유는 뭐냐 이거죠. 핵심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공화주의는 자유가 좀 약하고 개념이 그렇죠.
이들은 평등을 강조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데 좀 더 핵심을 두잖아요. 근데 신노마공화주의는 무엇보다 자유를 더 표방한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못지않게, 자유주의자 못지않게. 사실 진짜 자유주의자는 누구예요? 홉스. 홉스가 자유주의자의 어떻게 보면 전형인 거죠. 나 방해하지 말아줘. 내가 알아서 간섭 안 하는 한에서는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또 누구? 밀. 이 사람들이 사실 갑에 있어야 되고 공화주의자들은 패티스를 중심으로 이제 쓰는데 이 패티스의 자유가 바로 이 자유라는 거죠. 그 맥락을 좀 보시면서 그래서 이것으로서의 자유는 불확실성에서 그리고 이와 결부된 되겠어요. 불안과 계획할 수 없는 무능력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불확실, 불안, 그리고 무능력에서 해방시켜줘요. 그 나름대로 굉장히 뭐 확실하고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힘이 생겼어요. 안 무서워 이제. 또 강자의 복종과 그들의 다양한 동태를 예측하며 강자에 대해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줄여준다. 우리 늘 자유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강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만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거든. 대표적으로 군주들, 어, 또 무슨 독재자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이 자유로운 꼴을 못 보죠. 나는 마음대로 하되 너희들은 항상 조심해라. 내가 화날 수가 있으니 이거잖아요. 그게 불안감이고 불확실성이고 무기력 무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를 줄여주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확실한 자유에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붙이자면 이제 확실하고 안정된 자유. 우리 루소가 바랬던. 그러니까 신로마 공화주의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루소. 가까이 있는 루소에 있는 거죠. 마키아벨리에 있고. 그렇죠? 저도 공부하다 보니 이게 제 전공도 아닌데 남들한테 자꾸 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이런 계보가 있구나. 저도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공화주의가 뭔지 뭐 맨날 노장사상, 도가사상 이쪽 뭐 성리학 이것만 보고 있었잖아요. 저도 평생을. 근데 참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우리가 민주국가고 공화국가가 뭔지를 어디 가서 여러 선생님들은 학생들하고 그걸 나중에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도 맞춰야 되지만 때로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한 자의적 이거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자의적 다음에 지배가 입에 붙어서 그냥 지배로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문제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실제로 이거 할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공통의 인식과 병행하는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예속이 바로 지배의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를 수행할 수 있는 예속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거보다는 좀 약한 용어를 지배보다는 약한 용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런 거가 참 안 읽히죠 우리가. 가로가 4개가 있어도 자의적 지배에 꽂히고 나면 뒤에 거는 다 지배로 쭉쭉쭉 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점이죠. 공화주의적 표현 자유를 의미했던 리버티, 그렇죠? 리베로 요즘도 쓰네요. 그러고 보니까 노예라는 이름의 세르부스 서비스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는 시키는 대로 살았던 반면 자유인은 반대로 극단적인 지위를 누렸죠. 극단적인 또는 제가 그래서 번역을 조금 여기서 바꿔놓은 것 같은데 이 극단적인 지위 주인 다른 여기 자유는 누구나 데려갈 수 있는 주인 없는 노예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였던 거죠.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다. 그 자유를 노예 상태와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을 맞추고 나면 디귿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니은을 기억을 비지배로 놓고 니은을 지배로 놔도 말이 쉽게 되죠. 비지배가 지배가 아닌 비지배에 있다. 뭐 그럴 듯하지만
뭐가 대조돼야 돼요. 어감상으로도 좀 이상하다는 걸 좀 느끼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생각해 보니 비집애도 살리고 니은을 살려야 돼요. 니은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일정 부분 간섭받고 방해받을 때도 있어야 된다. 그게 공화주의의 정신이죠. 왜? 공공선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강조했지, 이 사람들은 안 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공화주의라는 것의 핵심은 공동선에 있잖아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우리 지문 엄청 비슷비슷한 거 외우고 있잖아요. 그쵸? 그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 공공선을 위해서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도 공화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 제한될 때 많죠. 우리 코로나 때도 알아서들 다 마스크 잘 쓰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했잖아요. 자율성이라고 우린 생각했지만 실제로 자율적인 건 아니었어요. 공공선을 위해 우리가 일정 부분 희생한 거죠. 희생이고 자제하고 한 거죠. 형식적으로 굉장히 강제예요. 간섭이고. 그래서 단순히 간섭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가 간섭을 안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받지 않는 비지배에 있다라는 거죠. 지배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화주의 하면 법에 의한 지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누구죠? 페티트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 지배라는 말을 굉장히 아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의한 간섭이, 또는 법에 의한 강제, 뭐 방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표현들은 조금 어색하니까, 그렇죠? 법의 지배라는 말 참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티트의 의도를 지배보다는 약한 형태의 것이 간섭이고 방해라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근데 그거 정도는 괜찮고 실제적인 자유의 침해는 지배받는, 그게 이제 또 자의적 지배라면 진짜 무서운 거죠. 그 자의적 지배가 없어야 한다는 거.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쉬겠습니다.